생우유로 길러진 아이들은 충치가 없었고 완벽한 치아를 가졌다. 이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고 특이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후 추가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자, 오늘은 웨스턴 프레스 재단의 리얼밀크 캠페인을 소개하는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안전성에 이은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목초를 먹은, 가공하지 않은 리얼밀크의 효능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지난 시간을 요약하자면 가공하지 않은, 즉 살균과 균질화를 거치지 않은 생우유는 흔한 오해와는 다르게 모든 음식 중에 유일무이하게 빌트인 보호 메커니즘이 담긴 아주 안전한 식품이에요. 이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린가 싶으신 분들은 꼭 지난 영상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위에 링크 달아둘게요. 효능에 관해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먼저 밀크큐어 이야기부터 드리려고 해요. 밀크큐어는 1900년대 초반 JR 크류 박사에 의해 메이오 클리닉, 즉 전국 의료기관 평가에서 미국 최고의 병원으로 꼽히는 그런 병원에서 널리 쓰였던 치료법으로 엄청 단순해요. 환자를 병상에 눕혀놓고 다른 모든 음식 대신 우유만 마시게 하는 거예요. 환자에게는 하루에 5에서 10리터 가량의 우유가 급여가 됐고요. 우유는 지방 함량이 높은 건지정 우유로 950ml당 700칼로리가 들어있는, 그러니까 유지방 함량이 엄청나게 많은 우유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매일 뜨거운 목욕이나 핫팩 등으로 땀을 많이 흘리도록 바른 요법을 사용을 했고요. 관장을 했다고 해요. 이 치료법으로 크류 박사는 말 그대로 온갖 질병을 다 치료했어요. 당시에 엄청 큰 문제였던 결핵은 물론 신장병, 저체중, 비만, 암, 알러지, 고혈압 등등 만성질환부터 감염병까지 정말 다양한 병을요. 그리고 이때 쓰인 우유는 당연히 당시에 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옵션, 초지방목 소한테서 온 살균과 균질화하지 않은 생우유였죠. 이 치료법은 생우유로만 효과가 있고요. 살균우유로 밀크큐어를 시도하면 더 많이 아프게 되겠죠. 밀크큐어에 관한 크류 박사의 더 자세한 글이 리얼밀크.com 웹사이트에 있으니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으로는 생우유 악마화가 진행되기 이전에 초기 연구들을 몇 개 살펴볼 건데요. 이 연구들은 고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 첫 연구, 이 연구에서는 생우유를 먹은 그룹의 체중이 더 잘 증가했다고 해요. 이 아기들은 결핍된 고아들이었고 당연히 체중 느는 게 엄청 중요했죠. 2년 후의 연구에서는 사람이 생우유의 칼슘을 훨씬 더 잘 이용할 수 있고 초지방목 소의 우유는 더 좋다는 것을 찾았어요. 아마 칼슘 이용에 관여하는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ADK2가 초지방목 소의 우유에 훨씬 많기 때문이겠죠? 1929년에도 또 비살균 생우유는 살균 우유보다 더 나은 결과를 보였는데요. 비타민 D와 칼슘이 부족해 발병하는 구루병이 살균 우유를 먹으면서도 발생했다는 게 눈에 띄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살균으로 수동단백질과 효소가 모조리 파괴된 우유를 마셔봐야 칼슘 흡수가 제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1931년 스코틀랜드의 이 연구에서는 급식으로 생우유를 먹은 아이들이 살균 우유를 먹은 아이들보다 더 잘 자랐어요. 체중뿐 아니라 키도 생우유 그룹이 살균 우유 그룹보다 훨씬 잘 컸습니다. 같은 해 매틱과 골딩은 랜셋지에 기고한 논문에 가열된 우유는 동물들의 성장 장애는 물론 불임을 일으킬 수 있다고 써요. 또 같은 해 1931년에 이 연구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생우유를 먹인 G 그룹과 살균 우유를 먹인 G 그룹의 상반된 태도에서 볼 수가 있어요. 생우유 그룹의 G는 잘 자라고 건강도 좋았지만 사람이 쓰담쓰담 해주는 거를 즐겼고 성질이 되게 좋았다고 해요. 착하고 온순하고. 반대로 살균 우유를 먹은 G는 잘 자라지도 못하고 몸 상태도 안 좋았지만 성질도 엄청 예민하고 막 건들면 깨물려들고 이랬다고 합니다. 이는 사람도 똑같은데요. 프레스 재단은 아이한테 주던 살균 우유를 생우유로 바꾸고 아이들이 훨씬 차분해졌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해요. 이렇게 우유를 바꾼 것만으로도 아이한테나 엄마한테나 삶의 질이 천지 차이로 바뀌는 일이 되게 잦으니까 엄마들이 생우유에 굉장히 열정적이라는 거죠. 또 살균 우유를 먹은 쥐가 빈혈인 거를 보세요. 생우유나 살균 우유는 영양 성분표상으로는 철분 함량 자체가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실제 생체 이용률에선 엄청 큰 차이가 나는 거죠. 생우유는 락토페린이 모든 철분의 흡수 이용을 보장해주는 반면 우유를 살균하면 락토페린은 다 파괴되고 역시 흡수가 잘 되지 않는 칼슘이 다른 미네랄의 흡수를 방해하게 되니까요. 1935년에 진행된 매틱과 골딩의 또 다른 연구에선 가열된 우유가 생식력을 떨어뜨림을 시사를 해요. 그리고 생우유는 그렇게 떨어진 생식력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고 밝혀요. 37년 이 영국 연구는 생우유가 결핵 위험을 낮춤을 보여주는데요. 결핵뿐이 아닌 다른 효과도 당연히 따라오고요. 1930년대 후반 랜드레이 농장에서 진행된 이 연구에서는 생우유를 먹은 쥐는 역시나 또 건강하게 자랐고
살균우유를 먹은 쥐는 발달장애에 비타민 B6 결핍을 보였어요. 또 생우유를 먹은 쥐들은 더 길고 단단한 뼈를 가졌는데요. 뼈는 아시다시피 성장기에 중심적으로 발달하니까 성장기 아이들이 생우유를 마시면 더할 나위가 없겠죠.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생우유나 살균우유나 칼슘이나 인이나 다른 영양 성분표상 미네랄 함량은 거의 똑같아요. 그러나 정작 중요한 생체 이용률이 다르죠. 돌에도 성분표에 돌도 성분표로 따지면 미네랄 안에 많잖아요. 그렇다고 돌 씹어 먹는다고 우리가 건강해질 수 있는 게 아니듯 똑같은 원리죠. 살균우유 그룹은 뼈뿐만이 아니고 장기 상태도 좋지 않았다고 해요. 오레곤 주립대의 이 연구에서는 살균우유를 먹은 기니피그는 칼슘이 온갖 잘못된 곳에 다 들어찼어요. 아시다시피 동맥경화는 혈관이 석회화되는 거잖아요. 이 연구에 따르면 어쩌면 살균우유 섭취는 1950년대 이후 급격한 동맥경화 증가에 한몫 거들었을지 모를 일이죠. 스코틀랜드의 송아지 연구에서도 살균우유를 먹은 그룹은 건강이 좋지 못했고 몇은 죽었어요. 그리고 1943년 런던 병원의 이블린 스프라슨 박사는 생우유를 먹고 자란 아이들이 완벽한 치아를 가졌음을 보고해요. 특정 기관에서 생우유로 길러진 아이들은 충치가 없었고 완벽한 치아를 가졌다. 이 결과는 너무 충격적이고 특이해서 의심할 여지 없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데 이후 추가적인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그건 바로 2년 후에 생우유를 악마화하고 누명을 뒤집어 씌우는 작업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1945년 5월 코르넨 매거진은 표지에 생우유는 당신을 죽일 수 있다 라는 자극적인 말을 붙인 잡지를 발간을 하고 미국 크로스로드 마을에서 생우유를 먹고 파상열에 감염되어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글을 실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미국에는 애초에 크로스로드란 마을 자체가 없었고 파상열 발병 사건도 당연히 없었으며 이 이야기 전체가 다 소설이었다는 거예요. 1년 후 이 거짓 사건은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한 번 더 반복이 됐고 생우유를 둘러싼 거짓말은 오늘날까지 마찬가지로 여전하죠. 그중 하나로 CDC가 몇 년 전에 내놓은 보고서가 있는데요. 역시나 생우유로 인한 질병을 엄청나게 과장해서 이야기를 해요. 게다가 보고서는 한 명이 사망했다고 하는데 인용한 모든 보고서를 다 찾아봐도 사망 건은 전혀 없어요. 또 다른 예시로 생우유의 위험성을 주장하면서 15개 연구를 인용한 FDA의 파워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이 있는데요. 문제는 이 15개 연구 중에 어느 하나도 우유를 살균했으면 문제가 예방됐으리란 말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요. 거의 절반이 7개 연구는 FDA가 결론을 왜곡했어요. 그리고 한 건에선 애초 발병 자체가 있지도 않았고요. 상해 변호사인 윌리엄 말러는 생우유를 기소하기 위해서 102개 연구를 인용한 문서를 작성한 게 있는데요. 그런데 웃긴 건 이 중 32개는 질병이 살균우유 때문에 발병했거나 편집자가 생우유를 옹호하는 쪽이에요. 반대인 거죠. 그 70개 논문에서는 93%가 살균이 발병을 예방했으리란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어요. 또 하나의 기가 막힌 문서죠. 유단백질은 굉장히 연약한데 살균은 이 단백질들을 다 변질시켜서 파괴해요. 그런데 우유의 각종 보호체계와 소화를 돕는 인자들이 거의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게다가 살균으로 이렇게 변질되고 뒤틀린 단백질들은 우리 몸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외래 물질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면역 반응을 일으켜요. 우유를 마시면, 즉 살균우유를 마시면 1형 당뇨부터 해서 각종 자가 면역 질환 발병률이 크게 증가한다고 그런 연구들이 많은 게 다 이 때문이에요. 우유의 살균은 우유성 영양소의 생체 이용률을 또 분명히 떨어뜨리죠. 그리고 몇몇 영양소는 살균되면 아예 모조리 파괴되거나 흡수가 안 돼요. 다른 말로 우리가 아기들이나 성장기 아이들에게 또 우유를 마시는 성인들도 마찬가지로 막대한 양의 영양소를 낭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이들이 건강히 자라나도록 힘을 보태줬어야 할 영양소가 살균 때문에 흡수되지가 않고 변기통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철분 얘기를 좀 더 하자면 말씀드렸다시피 살균우유, 즉 분유는 락토페린이 파괴되어서 철분 흡수가 잘 안 되고 아기들에게 빈혈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성인에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아기들에게 빈혈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연구에서는 빈혈 아기들이 자폐 아이들과 비슷한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또 이제 비교적 최근 연구로 1986년에 진행된 이 연구에서는 살균된 모유를 먹은 미숙아들은 비살균 모유를 먹은 미숙아들에 비해 살찌우는 속도가 늦었다고 해요. 이런 연구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미숙아실에선 여전히 살균잎만 먹이고 있죠. 또 꽤나 많은 연구가 살균우유를 마시면 알러지부터 천식, 주의력 결핍, 소화기 장애, 자가면역 질환 등등등 각종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고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이게 누구는 우유가 엄청 건강한 완전식품이라고 부르고 누구는 우유가 몸을 다 망친다는데 둘 다 맞는 말이에요.
초지방목 동물에서 짠 살균하지 않은 생우유는 우리 몸이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가장 소화 흡수하기 쉬운 형태로 다 들어있는 완전 식품이지만 공장식 살균우유는 말 그대로 우리 몸을 다 망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지난 30년간 우유 소비는 꾸준히 감소한 이유죠. 아시다시피 천식은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는 질환이죠. 저도 어려서 천식을 많이 알았는데요. 담배 연기에 호흡곤란이 와서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응급실에 막 실려갈 수 있는 인프라가 안 되는 곳에서는 그대로 죽을 확률이 높겠죠? 이런 천식을 생우유로 예방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천식과 생우유의 관계는 꽤 많은 연구에서 보여졌는데요. 이 연구들은 생우유를 마신 아이들이 더 적은 천식과 알러지를 앓는다는 걸 나타내요. 2014년 연구는 생우유를 마신 아이들이 기관지염에 덜 걸림을 나타내는데요. 비염과 귀염증 등을 포함해서요. 이 연구는 유럽 정부들이 생우유 판매를 계속 허용하도록 납득시켰어요. 생우유 판매를 계속 허용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우유를 마셔온 나라들은 우리나라처럼 최근 들어 우유를 마시기 시작한 나라가 살균 강제법을 도입해서 난리를 치는 동안 이렇게 계속 비살균 우유를 먹고 있어요. 비살균 우유는 그냥 마트나 농장에서 팔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진에 보이듯이 많은 유럽 국가에서 음료수나 커피 뽑아 먹듯이 이 자판기에서 뽑아 먹을 수가 있어요. 이건 이탈리아의 생우유 자판기 지도인데요. 다만 제가 알기로 이 지도가 지금 똑같이 적용이 되진 않을 거예요. 유럽도 예전 같지는 않아가지고 모든 유럽이 그런 건 아니지만요. 몇몇 나라들은 예전 같지 않아서 이탈리아 이 자판기들이 꽤 문을 닫은 걸로 알거든요. 그렇다 해도 아직도 많은 유럽 국가에서 쉽게 살 수 있는 게 생우유고 다들 아시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치즈들 파르미자노 레지아노나 파마산이라고 부르는 치즈요. 그리에르, 에멘탈로 등은 애초 살균우유로 만들면 다 불법이죠. 그래서 파마산은 파르미자노 레지아노라는 정식 명칭을 붙일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유럽뿐 아닌 뉴질랜드도 생우유를 자판기로 뽑아 먹을 수가 있고요. 다음은 유당불내증. 요즘 유당불내증이란 분들 생각보다 되게 많죠. 점점 더 많아지고요. 근데 유당불내증이 있는 분들 대부분이 생우유는 아무 문제 없이 마실 수가 있어요. 생우유도 유당은 똑같이 들어있는데도요. 생우유라고 유당이 없는 게 아니죠. 유당불내증이 아니라 살균불내증이 더 맞는 표현 아닐까 하는 거죠. 그 다음 카제인불내증. 지연성 알러지 검사하면 10중 8구는 카제인 알러지 다 나오죠. 그런데 살균이 파괴하는 우유 자체 유산균 중에 락토코커스 락티스를 포함한 몇몇 유산균들은 이 카제인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분비를 해요. 자폐아동에 생우유를 주면 증상이 나아지거나 종종 완치되기도 하는 게 이 때문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우유 먹으면 온몸에 염증이 심해지고 반응이 나쁘다는 분들도 생우유는 완전 멀쩡한 경우를 저도 많이 봤어요. 저부터도 카제인 지연성 알러지가 맥스인데 그래서 살균 유제품은 브레인포그가 오거든요, 먹으면. 그런데 비살균 유제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카제인과 유당뿐만 아니라 생우유는 소화가 정말 엄청나게 쉬워요. 자기가 알아서 소화를 하거든요. 자체적으로요. 생우유 소화에는 추가적인 인풋이 전혀 필요가 없어요. 소화력이 없는, 소화력 자체가 그냥 장기 발달이 잘 안 돼 있는 아기들한테 먹이기 위한 음식이니까요. 그래서 생우유가 밀크큐어에서 보듯이 환자식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나 살균 우유는 모든 효소와 수성체 단백질 등등등이 다 파괴돼서 우리 장기가 직접 소화 효소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분해를 해야 되는데 액체 형태로 꿀꺽꿀꺽 마셔야 되는 액체 음식이니 소화가 되게 어려울 수밖에 없죠. 소화액이 따라잡기도 힘들고요. 소화에 많은 에너지가 쓰이고 힘들어요. 생우유 속 글루타치온에 관해선 따로 영상을 만들어 둔 게 있죠. 유천 단백질엔 본래 글루타치온이 엄청 풍부한데요. 글루타치온은 오직 가열되지 않은 우유에서만 효과가 있어요. 저온 살균도 소용없다는 거. 제 생우유와 글루타치온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또 위에 이제 링크 달아드린 거 들어보시고요. 또 우유 속 글루타치온까지 해서 밀크큐어가 그토록 성공적이었던 이유를 엿볼 수가 있어요. 영양 보충도 다 해주면서 해독까지 해주니까요. 그리고 유지방. 우유의 지방은 다 이유가 있어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살균 우유에는 단백질은 파괴됐고 비타민 미네랄은 흡수도 잘 안 되고 그나마 좋은 거 남은 거라고는 유지방이 유일한데 우유에서 가장 소중한 유지방을 쏙 걷어낸 저지방 무지방 우유를 사 먹는다는 게 그것도 일반 우유랑 같은 값을 주고 사 먹는다는 게 이건 진짜 몸서리 쳐질 정도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유에서 제일 비싼 것도 유지방이고 우유 농가들, 젖소 키우는 농가들은 다 유지방률 높은 순서대로 돈을 받고 있는데 지금처럼 살균된 저지방, 무지방 우유를 사 먹는 거는 이 순전히 우유 회사 배불려주는 일이고 내 건강에는 매우 나빠요. 우유는 무조건 지방을 제거하지 않은 전유로 그리고 생우유로 드셔야 돼요. 초지방목도 엄청나게 중요하죠. 압도적으로 많은 양의 지용성 비타민 A, D, K2를 먹을 수가 있고요. 미네랄도 더 많고
좋은 조지에서 풀을 뜯으면 유지방률도 오히려 더 높죠. 공행 리놀레산도 더 높으며 오로지 풀만 먹이는 목장에선 사료 속 GMO 곡물이나 농약, 곰팡이 독소, 보존제 다 사료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소가 또 신선한 푸른 풀을 뜯고 짠 우유는 유지방이 이렇게 노란 빛깔을 뜬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소는 청초의 베타카로틴을 지방에 저장하거든요. 물론 유지방만 그런 게 아니고 소지방도 똑같고요. 그리고 이 균질화를 하지 않은 우유는 이렇게 지방이 위로 떠요. 우리가 먹는 우유가 항상 우유 크림이 이렇게 떠오르지가 않잖아요. 이게 크림이 뜬 건데 그거는 이 지방구를 다 잘게 고압 환경에서 부숴가지고 그런 거고, 원래 우유는 자연적으로 소우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로 뜹니다. 그리고 이제 그 지방 색깔이 노라니까 이렇게 노란색으로 이만큼이 뜨는 거고요. 지방이 굉장히 많은 우유죠. 이 우유는 제가 짰던 우유고요. 그러니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 생우유가 본질적으로 위험하다는 소위 전문가들의 주장은 틀렸어요. 틀린 말이에요. 소지목목 생우유는 가장 안전한 식품이고요. 가장 영양가가 많은 식품인가 동시에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식품이에요. 더 많고 자세한 정보와 레퍼런스는 리얼밀크닷컴과 론슈미드의 더 언톨드 스토리 오브 밀크 참고하시고요. 저도 그동안 블로그와 카페, 유튜브 이런 생우유 관련 글과 생각들을 많이 적고 말해 두었으니까 들어보시길 바래요. 프레스 재단의 리얼밀크 캠페인은 2000년도에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미국에선 생우유를 살 수 있는 주가 50개 주 중에서 27개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2017년에는 그 숫자가 43수로 늘었죠. 우리나라도 이렇게 차츰 생우유를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움직임이 생겨야 될 텐데, 이제 이 영상과 정보를 여러분이 많이 알려줘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라이브에서 또 뵙겠습니다.